재작년에 여러분 중국이 포기했던 이번 아시안컵 제유치 대한축구협회가 뛰어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엄청 막 떠들썩하게 홍보도 막 하고 이때 카타르한테 우리가 져서 이번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 우리하고 카타르 붙었거든요. 투표 결과 어땠는지 아세요? 0대 19였습니다. 0대 19. 단 한 표도 못 얻었어요. 안녕하세요. 25년째 축구 해설을 하고 있는 서영욱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안컵 4강전 참패로 인한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사실 작년에 선임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였고 저 역시 뭐 여기저기에서 특히 폴리티비에서 정말 수없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다들 예상을 뭐 하셨을 텐데요. 다만 아시안컵 임박해서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지지하고 응원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 비판을 아끼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대회를 치르는 내내 그리고 악몽처럼 끝난 지금 더 이상 말을 아낄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주장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감독 본인이 안 물러나겠다는데 4강 올랐다고 좋아하는 회장님 표정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본 기자가 했다는 정보 유출에 따르면 4강 진출 달성 시 해고 의약금이 75억 뭐 그렇게 된다는데 협회가 그거 물어주면서 경질하겠어요?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생돈 물어주고 경질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절대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장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선임된 감독입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협회 내에서도 우호적인 얘기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유튜버들도 다 들고 일어났고 선임설 나왔을 때. 근데 그 밀어붙인 장본인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도 아니고 공금으로 위약금을 75억을 물어준다? 설령 자기 돈으로 물어준다? 그걸로 넘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가면 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독 하나가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이게 위험하다고 보고요. 다행히 지금 타겟을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회장 쪽으로 맞춰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뭐 잘못된 감독 선임도 문제지만 대표팀이 감독 한 사람의 뜻에 휩쓸리게끔 무너진 어떤 시스템의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이 맘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잘못된 구조 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조직을 이렇게 독재 구조로 만든 어떤 지금 집행부 이게 유지가 되는 한 같은 실수가 반복될 거라는 걸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정몽규 회장이 과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아서 얼마나 많은 실기를 했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수장이 된 게 2013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무려 3선을 했습니다. 원래 규정상 2선만 돼요. 연임만 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을 넘어서는 예외를 인정하면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3선을 지금 이미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받는 그런 조건이 국제스포츠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뭐 재정 기여도, 뭐 주요 국제대회 성적, 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맡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그런 예외를 인정받을 만한 성과, 업적을 냈습니까? 뭐 재정기업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좀 오해하는 부분인데 대기업 회장이니까 당연히 자기 돈을 많이 내고 맡고 있나 보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운영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알려준 바에 따르면 임기 11년 동안 협회 전체 예산의 재정기여도 회장 본인 이름이든 아니면 본인이 맡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든 재정기여도가 1%도 채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뭐 스폰서 회장 대기업 회장이 있기 때문에 스폰서 수익이 커진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협회 예산이 대부분 자체 사업 수익과 스포츠 토토 수익 배당 그리고 정보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1,581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 협회 자체로 벌어들이는 공식 파트너 기업의 후원금과 A매치 수익 그리고 피파 배당금 등이 8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포츠 토토 기금 수입이 220억입니다. 이 둘만 합쳐도 1,107억 원이에요. 그리고 파트너 기업들의 어떤 후원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축구이기 때문에 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축구 협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지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많은 돈이 협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군소 경기단체들은 협회 회장의 어떤 재정적 기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축구협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대회 유치를 했거나 국제기구 임원을 위해서 회장직이 필수냐? 그것도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 성과보다 실책이 더 많았어요. 한국 축구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진귀한 황금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쫙, 네. 지금, 임기 동안에 국직했던 사안들 위주로 쭉 적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너무도, 좀 허투루, 네. 선임을 했다가 해임을 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상황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요. 오늘은 여기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축구 외교 부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무너진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협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자, 정몽규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축구 외교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장 개인의 선거 출마에 대한 거 먼저 정리하고요. 그 뒤에 우리가 국제대회 위치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정몽규 회장은 2013년 당시 허승표 후보와 맞붙은 첫 번째 대한축구협회장 도전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정 회장이 투표 경쟁 투표에서 이긴 유일한 사례입니다. 저 많은 출마 중에서 하나씩 볼까요? 먼저 부임 첫 해 2017년에 열렸던 피파 U20 월드컵 개최권이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피파에서 대륙 안배로 아시아 개최를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단일 후보였어요. 경쟁 없이 유치했던 거고요. 본격적인 선거 재앙은 그 뒤부터 이어집니다. 당선이라고 보도된 것들은 대부분 낙선자가 없는, 그러니까 입후보자 숫자가 적었던 선거이거나 아니면 지명이 된 것들이고 경쟁 투표로 간 건 다 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속한 두 개의 주요 축구기관이 이제 피파하고 AFC입니다. 먼저 피파, 국제축구연맹, 최상급 기관이죠. 대한민국은 여기에 임원을 배출하지 못한 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원래 정몽준 전 회장이 1994년에 처음으로 피파 부회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무려 5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세자한테 패할 때까지 쭉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자, 피파는 주요 의결을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여기서 월드컵 개최권도 다 정하고 했었어요. 여기에 정몽준 회장, 그러니까 이제 MJ 이분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게 다들 아시는 카타르 월드컵 위치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결정 과정에서 집행위원들의 비리가 나오면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주요 대회 개최 결정 같은 경우는 세계 모든 축구협회 대표들이 다 한 표씩 행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계기로 2016년부터 집행위원회도 평의회, 영어로 치면 피파 카운슬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정몽규 회장, 그러니까 MK의 국제 축구 외교 무대 성과를 봅시다.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2015년입니다. 이때는 아직 피파 커미티 시절입니다. 집행위원 선거였고요. 당시 피파 집행위원은 전 세계 이제 25명이었고, 그 중에 아시아에는 3명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AFC 회장이 피파 부회장 자격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두 자리 남잖아요. 이걸 투표로 뽑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15년에 4명이 입후보를 했어요. 여기서 2명을 뽑는데 여기서 정 회장이 이제 최하위로 탈락을 합니다. MK가. 그리고 이제 낙선자에게 당연직으로 일반 집행위원 자리가 보장이 되어서 일반 집행위원, AFC 집행위원 자리는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로 얻은 선거로에서 뽑힌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이제 피파 집행위원하고 AFC 일반 집행위원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AFC 임원도 서열이 있는데 회장, 부회장, 그다음 피파 집행위원, AFC 집행위원 이런 순서입니다. 피파 집행위원 네, 급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주요 권한이 피파의 주요 이벤트를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의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행사를 위해서 나라를 방문할 때 국빈급 경호를 받고요. 숙박 제공도 국빈급으로 받고요. 또 추가 수당, 뭐 사회비 같은 것도 뭐 주어지고. 아무튼 이렇게 피파 집행위원은 정말 네,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낙선하고 AFC 집행위원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53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또 열리게 됩니다. 이때 출마자가 없어가지고 단독 출마로 당선이 돼요. 네, 이때 이제 투표인단이 98명이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만장일치로 당선이 됩니다. 무슨 체육관 선거도 아니고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 뭐 개편을 해서 뭐 200명으로 투표인단 늘리고 뭐 이렇게 무작위로 뭐 하는데 어쨌든 참 아무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른바 축구인들의 방치 외면 저는 이 지경이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피파가 2016년에 커미티에서 이제 카운슬러 개편이 되면서 집행위원 숫자도 25명에서 37명으로 늘리는데요. 여기서 아시아 쿼터도 3장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3장의 쿼터를 2017년 5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정몽구 회장을 포함해서 3명이 출마를 합니다. 3명 뽑는데 그래서 모두 다 당선이 돼요. 낙선자가 없는 투표였고 이게 임기 중간에 쿼터가 늘어나서 선거를 한 거기 때문에 임기가 잔여 기간 이제 2년이었어요. 이게 유일한 당선입니다. 그나마. 예. 그리고 이 임기가 끝나면서 다음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떨어져요. 아까 세 자리가 늘어가지고 이제 총 5자리가 됐잖아요. 아시아에 배정이 된 피파 평의회 위원 자리가 5명 뽑는데 7명 출마를 하거든요. 근데 6위를 해서 낙선을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피파 평의회 위원들 보면 아시아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 평의회 위원으로 뽑혀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축구 외교가 밀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들한테. 자, 그리고 같은 총회에서 진행된 AFC 부회장 선거에도 출마를 했는데 이게 AFC 부회장 여러 명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동아시아에 배정된 부회장 자리에 몽골 축구협회장하고 붙어요. 네, 몽골. 아시안컵에도 못 나온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18대 28로 완패를 합니다. 참담하죠. 그 사이에 이제 동아시아 축구협회장이 되는데 이거는 한중일 회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외 그 축구 외교에서 연전 연패를 하는 와중에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1년에 54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있는데 이때 3선에 성공을 합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죠. 원래 연임만 되는데 3선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부터 대한축구협회 또 정부 눈치를 엄청 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또 정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저는 클린스만 같은 유명인을 실력하고 상관없이 국대 감독에 앉힌 것도 이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 삽질이었던 그 이번 아시안컵 재유치 실패 과정도 그렇고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셔왔지 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니까 같이 다니면 뽀대나고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아무튼 이때 단독 출마했고요. 후보자 없고 3선이라서 대한체육회 심사만 받고 이제 당선이 됩니다. 제가 축구인들 무책임하다고 하는 이유 이해해 주십시오. 왜 이분한테 계속 무주공산으로 내줍니까? 회장 자리를. 뭘 잘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2월입니다. 이번에 다시 피파 평의회 의원 선거가 또 있었어요. 또 떨어집니다. 이번 임기는 이제 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인데 이때 출마를 해서 이제 중복 투표예요. 45표 가운데 이제 19표밖에 못 받습니다. 총 받을 수 있는 표가 45표인데 그 최하위가 중국의 두자오카이 당시 이제 피파 평의회 의원인데 18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찐개찐이죠. 둘이 꼴찌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득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카타르 40표, 일본 39표, 사우디 35표, 필리핀 34표, 말레이시아 30표 여기까지 당선이고 예, 그 안에는 뭐 참담하죠. 사실상 완패고요. 아니 대한축구협회장 10년을 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AFC 내에서 철저히 외면을 당하냐고요. 축구 외교라는 게 없는 거죠 사실상. 그 출마만 하고 그 외에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뒤에 말씀드릴 작년 그 아시안컵 위치 실패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니까요. 본인이 어려우면 북한처럼 여성 쿼터라도 해서 어떻게든 피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피파 집행위원회. 이런 생각마저 들 만큼 정말 아주 지금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사가 또 났죠. AFC 집행위원 선거 출마했다고. 근데 이것도 참 보도를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뿌리면 안 되는데 제가 쭉 설명드렸죠. AFC 집행위원은 계속 낙선하고 있는 지금 피파 평의회 그 의원하고는 격이 다르다고요. 피파 평의회 의원은 세계 축구에 영향력을 미치고 AFC 임원 중에서도 특별한 자리고 AFC 집행위원은 AFC 의사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좀 한정적인 자리고요. 게다가 이번에 출마했다는 이 자리는 이미 작년에 당선 확정이 돼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쿼터거든요. 동아시아 쿼터고 일본은 이미 피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였는데 지금 중국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회장 뭐 잡혀 들어가고 뭐 비리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단독 출마해가지고 지금 뭐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작년 평의회 의원 선거 낙선했을 때 이미 그때 동아시아 쿼터 집행위원 출마자가 없어서 이미 그때부터 계속 공석이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AFC 회장 직권으로 준 집행위원 자격을 부여를 해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AFC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해 총회 열면 그때 승인을 해서 이제 코옵티드 이거를 이제 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코옵티드라고 이제 준 집행위원 자격으로 이제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참담한 겁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대회 유치전에서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여러분, 중국이 포기했던 이번 아시안컵 재유치, 대한축구협회가 뛰어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엄청 막 떠들썩하게 홍보도 막 하고. 이때 카타르한테 우리가 져서 이번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 우리하고 카타르 붙었거든요. 투표 결과 어땠는지 아세요? 0대 19였습니다. 0대 19. 단 한 표도 못 얻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당시 보도 보면 이 득표수가 그래도 안 나와요. 협회에서 보도자료 뿌릴 때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게 왜 그러냐. AFC 이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왜 이렇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게 원래 애시당초 중국이 유치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대회입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의 대회였어요. 왜냐하면 AFC에서 동아시아 개최를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대였는데 그 당시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투표하기 전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투표를 한 달 앞둔 2019년 5월 15일에 유치 신청을 철회를 해요. 그때 이제 유치전 벌였는데 우리가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놓고 이번에 중국이 코로나를 포기했다고 다시 달려드니까 AFC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포기 당시에 그러니까 철회할 때 그 들었던 이유는 대한축구협회가 당시에 2023년 여자 월드컵을 남북 공동 개최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시안컵 유치를 포기한다,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참 궁색한 게 아시안컵은 2017년부터 유치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여자 월드컵 공동 개최는요, 이 아시안컵 유치 신청 철회 직전인 2019년 4월에야 피파에 유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유는 AFC 내에서 아시안컵 유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축구 외교력 부재가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 철회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AFC 부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회장이 몽골에 참패를 했던 그때였습니다. 몽골한테도 피파 부회장, AFC 부회장 자리를 밀렸는데 아시안컵 유치 지지 않고 싸우는 걸 피한 거죠. 그러면서 여자 월드컵을 이유로 들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는 그해 12월 달에 여자 월드컵 유치도 철회를 합니다. 철회하면서 들었던 이유는 남북 공동 개최가 어렵고 또 피파 요구사항이 국내법하고 충돌을 한다는 건데 미리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이유로 뒤늦게 유치 철회를 결정한 것은 축구 외교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놓고 2022년 5월에 중국이 아시안컵 유치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니까 이번 아시안컵 재유치에 이제 도전을 그때 또 다시 한 건데 결과적으로 10월 투표에서 0대 19로 참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당시 협회에서 이제 유치 실패하고 뿌렸던 그 대한축구협회의 일종의 사과문 보도자료인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뭐 정부에 뭐 사과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정부에서 뜻밖에도 카타르가 풍부한 재정과 인적 물적 기반을 앞세우며 막대한 재정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한국 개최 명분과 당위성에 공감하는 많은 집행위원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명분과 당위성에 공감하는 많은 집행위원들이 있었는데 한 표도 못 받았다고요? 말은 저렇게 했지만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미리 AFC 가맹국 아니면 뭐 집행위원들 의중을 안 떠보고 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19대 0으로 진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미 자신들이 유치 신청을 철회했던 대회잖아요. 불가피한 이유로 개최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시 나선다는 것 자체가 AFC 내에서 아무도 여기에 설득이 안 된 거죠. 당시 국내 언론들이 카타르가 물량 공세로 우리가 증거라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카타르가 이제 중국 개최 무산 직후부터 AFC에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전했다고 해요. 원래 2027년 대회를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서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카타르가 2023년으로 튼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아시아 축구의 정통 관계자들이 이미 게임 끝났는데 왜 뛰어드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도 KFA가 그 애초부터 아시안컵을 진짜로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그 물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 결정은 계속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AFC 집행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KFA 활동을 보면 국내 홍보 활동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합니다. 결국 한 표도 못 받을 정도로 축구 외교는 전혀 안 해놓고
손흥민이 국내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면서 국민들한테 어필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아무 투표권이 없잖아요. 유치가 된 이후에 대회 개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대회 유치 신청 자체를 이렇게 국내에서 홍보를 뭐 홍보대사 많이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실제로 이미 2019년에 KFA가 원래 유치 신청을 했을 때 철회하기 전에 그때도 이런 홍보 작업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구 외교에 신경 쓰지 않고 국내 홍보에 전념한 결과가 0대 19라는 스코어로 나온 거죠. 당시 축구계에서 돌았던 얘기는 KFA 회장이 정부 관계자와 대한축구협회에 어필하기 위해서 유치 작업을 하는 거라는 그런 썰이 돌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전문회장이 이미 연임을 넘어서 지난 2021년 1월 달에 축구협회장 3선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놀랍게도 4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까지니까 이제 임기가 11개월 남았는데요. 국제대회 유치 같은 성과 아니면 그런 노력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어떤 그런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계속 대한축구협회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다 실패인데 다 못하고 있는데 아니 설령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미 11년 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꼭 축구협회장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왜 축구인들이 이런 상황을 방치합니까? 왜 아무도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3선, 4선까지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왜 받아들여져야 되냐는 거죠. 왜 다들 아무 말이 없습니까? 승부조작자 사면 추진 같은 이런 축구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임원들, 뭐 부회장들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 있잖아요. 결국 그 결정도 본인이 한 것인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클린스만 감독 저렇게 웃으면서 입국하는데도 왜 이런 사태를 방조한 그리고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축구 외교를 망가뜨린 집행부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규정 이상의 4선까지 노릴 수 있게 당연하게 꿈꿀 수 있게 놔두는 겁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축구인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 대기업 회장이 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축구협회장입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아끼고 한국 축구에게 빚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혜택을 입으신 축구인분들이 나서 주시기를 진짜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만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